방어?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북진만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졌습니다. 나토 본부의 한 안보 전문가가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군사동맹 나토보다 더 무서운 군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최신형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방어 개념이 아예 없는 군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3분. 단 13분 만에 적군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실전 기록. 4개월 만에 1000대가 넘는 전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놀라운 생산력. 전 세계가 줄을 서서 무기를 사달라고 조르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한 유럽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 12층 안보정책실에서 근무하며 유럽의 절망적인 현실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2024년 12월, 눈발이 휘날리는 추운 아침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기밀보고서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유럽 전역의 전차 전력 현황 마이너스 긴급 검토 요청.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독일 244대, 영국 227대, 프랑스 200대. 이게 전부였어요. 유럽 3대 강국이 보유한 전차가 고작 671대, 1990년대에 비해 무려 70%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냉전 종료 후 30년간 계속된 군축의 결과였죠. 더 충격적인 건 가동률이었어요. 독일의 경우 244대 중 실제 가동 가능한 전차는 겨우 4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부품 부족과 정비 지연으로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227대 중 절반 이상이 정비 불량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된 상황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프랑스 군사 고문관 피에르 듀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수십 대씩 전차를 잃고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이 정도 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독일 대표 한스 밀러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생산 라인은 이미 10년 전에 중단됐어요. 새로 만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비용도 대당 200억 원 이상이고요. 영국 대표 제임스 윌슨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챌린저 3계획도 예산 문제로 축소됐습니다. 원래 계획의 절반도 못 만들 것 같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나토 창설 75년 만에 이런 위기를 맞은 건 처음이었어요. 러시아는 1만 2천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나토 전체가 3,000대도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절망적인 심정으로 데이터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각국의 군사력 비교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한 나라의 숫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차 보유량 2,390대. 이게 뭐지?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2,390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독일, 영국,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전차를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한국 군사력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K1 전차 1027대, K1A1 전차 484대, K2 흑표 전차 206대,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전차들의 성능이 레오파르트2나 챌린저2에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포병 전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 자주포만 1300여 대, 유럽 전체가 보유한 자주포보다 많았어요. 가동률도 90%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이라는 변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상세 군사력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27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표지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7기동군단 세계 유일의 공격 전담군단.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7군단이 보유한 전차가 무려 800여 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의 군단이 독일 전체보다 3배 이상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부대의 임무 설명이었어요. 방어 개념 부재, 오직 북진을 위한 공격 임무만 수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이런 부대는 처음 봤어요. 모든 나토 부대는 방어가 기본이거든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7군단은 평시에도 북쪽으로 진격하는 훈련만 한다는 거예요. 후퇴 훈련이나 방어 훈련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대 경내 구호가 북진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우리 유럽 군대들은 항상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7군단 예하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20기계화보병사단,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사단이 있었습니다. 모두 최신형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들이었어요. K2 흑표 전차, K21 보병 전투차, K9 자주포까지 모든 게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의 성능에 저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55구 경장 120 활강포, 1500마력 엔진, 능동형 방어체계까지 독일의 레오파르트 EA8보다 오히려 더 앞선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전차가 이미 200여 대나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K9 자주포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155, 52구 경장 곡사포로 최대 사거리 54km, 15초에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다는 스펙이었어요. 독일의 PGH-2000에 비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7군단의 작전 개념을 분석해보니 정말 독특했습니다. 다른 군단들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7군단만은 주둔지를 떠나 북쪽으로 진격한다는 거였어요.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저는 감탄했어요. 유럽식 사고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수비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공격을 통한 최선의 방어를 실현하고 있었던 거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7군단의 강습대대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UH-60 헬기를 이용한 공중강습으로 기계화사단의 진격로를 미리 확보하는 부대였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공격 체계를 갖춘 군단은 세계에서 유일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군 시설을 참관하고 싶습니다. 나토 안보정책실에서 연구 목적으로 방문 허가를 요청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 측의 답변은 놀랍도록 신속했어요. 3일 후 긍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나토 전문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나토 본부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공항 곳곳에 배치된 군경들의 기민한 움직임, 완벽하게 정리된 보안체계. 이미 이곳에서부터 한국군의 체계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7군단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사령부 정문에 걸린 현판이 인상적이었어요. 북진선봉부대 이 네 글자가 이 부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브리핑룸에서 7군단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김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7군단은 1983년 창설된 대한민국 육군 유일의 기동군단입니다. 다른 군단들이 방어 임무를 맡는다면 저희는 오직 공격 임무만 수행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어 훈련은 전혀 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일절 없습니다. 저희 경내 구호부터가 북진이에요. 후퇴나 방어는 저희 사전에 없는 단어죠. 이어서 실제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어요. 수평선 끝까지 펼쳐진 드넓은 평야에 수백 대의 K2 흑표 전차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검은 장갑이 마치 거대한 철의 파도처럼 보였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지휘관의 신호와 함께 200여 대의 전차들이 일제히 엔진을 켰어요. 1500마력 엔진들이 내뿜는 굉음이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장관은 평생 처음 봤거든요. 전차 편대, 북진 개시.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철의 물결이 북쪽을 향해 일제히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60톤이 넘는 거대한 전차들이 시속 70km로 질주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게 정말 훈련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희는 훈련도 실전처럼 합니다. 언제든 북진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전차 기동이 끝나자 이번엔 K9 자주포들이 등장했습니다. 48문의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사격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30초 만에 모든 포가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위력이었죠. 사격 개시. 그 명령과 함께 첫 포탄이 발사됐어요. 155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4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5초 후 두 번째 포탄, 다시 15초 후 세 번째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됐어요. 관측소에서 확인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목표물 명중, 세 발 모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정확도와 신속성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저희 K군은 15초에 3발, 3분의 18발을 연속 사격할 수 있어요. 적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어서 그는 2010년 연평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기습 포격을 했을 때 저희 해병대가 단 13분 만에 반격했어요. K9 자주포 산문으로 적 진지를 완전히 제압했죠. 실전에서 검증된 능력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유럽의 어떤 군대도 이런 실전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론과 훈련으로만 무장한 우리와 달리 한국군은 실제 전투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한 거였죠. 마지막으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연을 봤어요. 12발의 로켓이 30초 만에 연속 발사되는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80km 떨어진 목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예술이다.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어요.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각각의 무기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의 철학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말이죠. 방어가 아닌 공격, 수동이 아닌 능동. 이것이 한국군이 추구하는 길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방산업체 투어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이었어요. 세계 10위권 방산업체라고 들었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경악했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K2 흑표 전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대씩 생산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산 속도였죠. 현대로템 김 차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K2 전차의 핵심 기술은 모두 순수 한국 기술이에요. 파워팩부터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 모든 기술이 한국 기술인가요?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변속기는 S&T모티브에서 개발했어요. 사격 통제 시스템도 한화 시스템 기술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자국 기술 비중이 80% 정도인데 한국은 95% 이상이 자체 기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이 기술들의 성능이 서방 최고 수준과 맞먹는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오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막 완성된 K9의 시험 사격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첫 발부터 명중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화 박 부장이 설명해줬어요. K9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 능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성능을 개선하고 있어요. 저는 연평도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포병대대장이었던 예비역 이대령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생생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170여 발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훈련한 대로 했을 뿐이죠. K9 자주포들을 대피시켰다가 13분 후 반격했어요. 80여 발로 적 진지를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평소 훈련한 대로. 그들에게는 13분 대응이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상적인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훈련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녁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연구원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전을 가정하고 개발해요.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죠. 그들의 연구 철학이 놀라웠어요. 단순히 성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뢰성과 정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불쾌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프랑스 방산 로비스트 위크 마르텐과 마주쳤어요. 그는 한국에 와 있던 유럽 방산업체 시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클레어, 한국 무기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나요? 위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유럽 체계와도 호환되지 않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능이 검증된 무기가 최고죠.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위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유럽인이에요. 유럽의 이익을 생각해야죠. 리크가 압박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나토의 안보를 생각해요. 최고의 무기가 나토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답이죠. 그 대화 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자랑하지 않는 강함, 윤리와 기술을 겸비한 개발 정신. 한국인들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모두 겸손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한국 방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6.25 내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격한 그 참혹한 전쟁, 무력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강함을 다른 나라와 나누려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 후인 2024년 7월, 저는 나토 본부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였어요. 계약 규모만 20조 원, 유럽 방산 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거래였습니다.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대한민국과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980대의 전차라니 폴란드가 기존에 보유한 전차의 3배가 넘는 수치였거든요. 저는 즉시 폴란드 국방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왜 하필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 얀 코발스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납기가 결정적이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는 3년에서 4년 후에나 인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미국 에이브람스는 5년 이상 걸린다고 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1년 내에 첫 물량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로서는 시간이 생명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절박함을 느꼈던 거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완벽한 무기보다 1년 후에 실용적인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무기, 훈련, 정비, 심지어 전술까지 모든 걸 함께 제공해요. 이런 종합적인 접근은 처음 봤습니다. 8월 말, 첫 번째 한국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계약 후 단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서 열린 입하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맞이했습니다. 현대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의 용맹한 군인들만이 폴란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연설에 군인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외국 대통령이 무기 도착을 직접 맞이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만큼 폴란드가 이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후속 지원이었어요. 무기만 보내고 끝이 아니라 폴란드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7군단의 실제 전술과 운용법을 전수하는 거였어요. 폴란드군 야체크 대령이 한국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한국군의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은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우리도 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식 시스템 수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있었어요. 무기, 전술, 훈련, 정비 모든 걸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였죠. 이는 기존 서방 무기 수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리크 마르탱이 주도하는 반한 세력들이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한국 무기 과장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유럽 표준에 맞지 않는다. AS가 어렵다 등등 온갖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걸 말이죠. 점차 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친한파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동료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한국에게 매수당한 게 아닌가. 이런 소문까지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감춰질 수 없으니까요.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산 외교 모델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기존의 느린 서방 방산업체들과 달리 한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고객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미래의 방산 거래 모델이 될 거라고 말이죠.
한국이 시작한 변화는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말 폴란드와 한국의 20조 원 방산 계약이 공식적으로 성사되면서 유럽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나토 자문위원 자격으로 계약 현장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바르샤바에서 열린 서명식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과 한국 이종섭 국방장관이 나란히 앉아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부아슈차크 장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절박함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계약 후 단 4개월 만에 첫 무기가 도착했어요. 이런 신속함은 서방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니 정말 포괄적이었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7군단의 전술 매뉴얼, 훈련 프로그램, 정비 체계, 심지어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수출하는 거였어요. 한국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철학과 능력을 함께 전수하는 거예요. 폴란드가 진정한 강군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산 외교였습니다. 기존 서방 업체들이 무기만 팔고 끝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유럽 내부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위크 마르탱을 비롯한 기존 방산 로비스트들이 언론과 연계해서 대대적인 반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독일 슈피겔지의 한국 무기는 과장됐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도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무기를 폄하했어요. 영국 타임스까지 가세해서 나토 표준에 부적합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었어요. 나토 내부에서 친한파라는 낙인이 완전히 찍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회의에서 제 발언권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주요 자문위원회에서 제외됐어요.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급자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클레어, 당신이 한국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 같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테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산 외교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체코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슬로바키아도 한국과 방산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 전차에 공식적인 관심 표명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 200문 도입을 결정했어요. 필리핀도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나라들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접촉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신뢰도가 급상승한 거였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무기 수출이 전년 대비 300% 급증했다고 발표했어요.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8위에서 4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 말이죠. 느리고 비효율적인 기존 서방 방산업체들과 달리 한국은 고객의 절박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체 시스템 수출 모델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진정한 안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 방산 외교였습니다. 2025년 초 유럽 정치권에서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연일 비공식 회담에 불려다녔어요. 브뤼셀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유럽 방산업계 거물들과 마주 앉았을 때의 압박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프랑스 탈레스 그룹의 피에르 듀보이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클레어, 당신이 한국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독일 라인메탈의 한스 슈미트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유럽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신뢰를 무시하고 아시아 업체를 밀어주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나토의 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요. 어느 나라 무기든 성능이 뛰어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죠. 하지만 그들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영국 BAE 시스템즈의 제임스 화이트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유럽인이에요.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성능과 효율성보다 출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유럽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며칠 후 위크 마르텐과의 결정적인 대결이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 지하 회의실에서 비공식 만남이 성사됐어요. 위크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당신의 갑작스러운 친한 행보가 이상하거든요.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폴란드 계약을 망치려고 얼마나 뒤에서 공작을 벌였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위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독일 정부의 로비에서 레오파르트 2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려 했죠. 프랑스 언론에 돈을 주고 한국 무기 비방 기사를 쓰게 했고요. 다 증거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야경을 바라보며 유고 내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15살이었을 때 집 앞에서 벌어진 포격전, 무력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유럽은 그저 구경만 했어요. 유엔도 나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신념으로 유럽을 지킨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한국의 군사 철학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나토 고위급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모델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32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실에서 저는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겸허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신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독일 대표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클레어 전문가, 그건 지나친 일반화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폴란드 사례가 그 증거예요. 한국은 4개월 만에 무기를 공급했고 완벽한 훈련 시스템까지 제공했어요. 이런 효율성을 무시한다면 나토의 미래는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유럽의 전통과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전통이 중요하다면 결과로 보여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독일은 왜 레오파르트 생산을 중단했나요? 프랑스는 왜 르클레르 수출을 못하나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나토 안보정책실 수석 자문위원에서 해임됐습니다.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폴란드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클레어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한국식 훈련 도입을 도와주세요. 제 신념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2025년 6월,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특별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억제 전략과 한국 모델의 함의였어요.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안보리 회의장에 들어서자 15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러시아와 중국 대표까지 포함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에 섰어요. 존경하는 의장과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침착하게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2010년 연평도 사건에서 한국군은 13분 만에 반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적극적 억제의 실현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의 7군단은 세계 유일의 공격 전담 부대입니다. 방어가 아닌 전진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철학의 구현체죠. 중국 대표가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러시아 대표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를 들었어요.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단순히 무기만 산 게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 철학과 전술 체계를 통째로 도입했어요. 그 결과 폴란드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미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런 공격적 전략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억제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줘요. 한국이 70년간 평화를 유지한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외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심지어 러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모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몇 달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한국과 기갑훈련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7군단 훈련을 참관했어요. 프랑스도 K9 자주포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도 한국의 신속한 방산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이는 프랑스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영국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차기 자주포 사업에 K9를 정식 후보로 올렸습니다. 영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의 실전 경험과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뒤따랐어요. 두 나라 모두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나토 자체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토가 새로운 훈련 교리에 한국식 기동 전술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유럽 각국이 한국 모델의 군단 창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선도했어요. 폴란드는 기존 3개 기갑여단을 통합해서 폴란드 기동군단을 창설했습니다. 한국 7군단을 모델로 한 유럽 최초의 공격 전담 부대였어요. 독일도 뒤따랐습니다. 독일 연방군이 제1기갑군단을 재창설한다고 발표했어요. 냉전 종료 후 해체됐던 기갑 전력을 부활시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 훈련장에서 열린 한국 폴란드 합동기갑 훈련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훈련장에서 한국군 교관들이 폴란드군에게 7군단의 전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앞세운 폴란드군이 한국식 공격 기동을 펼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야체크 준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방어가 아닌 전진을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시작한 변화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마지막 장면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폴란드 기갑부대 훈련장에서 한국식 훈련을 지휘하는 제 모습을요. 200여 대의 K2 전차들이 북진 9호와 함께 일제히 전진하는 광경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안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걸 말이죠. 방어가 아닌 전진으로 평화를 지키는 신개념 군사 철학. 이것이 한반도에서 온 교훈이었습니다. 평화는 강한 자만이 지킬 수 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21세기 안보 질서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